야,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안 만난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도 윤건영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나와가지고는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만나자고 이야기는 한 건 맞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이 대답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성정을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정말 원리원칙주의자이시고 네. 상당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에티튜드라고 그러잖아요. 예의를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키셔, 예의를. 왜 불만스러워요? 아니, 네. 좀 안 지켜야 할 사람한테는 좀 안 지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눈에는 눈, 이거를.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했으면 모든 좋겠네. 사람을 다, 그러니까 거의 성인에 미친 거죠. 그러니까 성인 부처의 미친. 눈에는 부처로 다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 부처로 보이진 않더라도 부처 대접을 일단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아이고, 머리야. 우리는 때려서 가르치려고 하지만 이분은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분이잖아요. 예의 지키시고. 그리고 원리 원칙대로.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뒤탈 분이네. 없으려면 사실 원리 원칙이 최고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원리 원칙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성정상 절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거다. 왜냐, 아니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저를 왜 만나십니까? 그럼요. 이렇게 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예. 이제 아마 그러면 보좌진들은 왜 이걸 미리 대통령께서 확답을 안 하신 상황에서 보좌진들이 그럼 섣부르게 공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왜 공개를 했을까? 사실은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만나셨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셨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만나시라 저쪽에서 이렇게 먼저 요구를 해오는데 굳이 안 만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아마 보좌진들의 마음은 우리 마음하고 비슷했겠지. 좀 보여주기를 원했기도 하고 아직 건재함을 뭔가 조금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더불어서 본인 재임 기간 중에 추진했던 일들에 대한 매듭, 마무리, 그리고 좋은 쪽으로의 어떤 결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에 의해서 보좌진들은 아마 간절히 만나기, 그걸 받아들이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걸 이제 터뜨리지 않았을까. 그러나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저는 고사를 하셨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여기에 더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만날 생각도 일단 안 하셨겠지만 이 얘기 나오자마자 경 쪽에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발빠르게 움직였을 거니까 일사불란은 좋은 얘기처럼 들리는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랄 발광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는 뭐다? 그 과정에서 미국 측에 도대체 뭘 내줬을지가 지금 너무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안 만나는 대신에 우리가 뭔가를 주겠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그래서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만난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만나러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다음부터 갑자기 그 윤석열이 막 북한에 뭘 해줘야 된다. 계속 백신도 줘야 되고 인도적 지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힘에서 좀 특사로 보내야 된다. 이런 말 막 온갖 얘기를 다 쏟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바이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못 만나게 하려고 어떻게든 이거를 쏟아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뭔가를 내어줬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이제 내어준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는 시간들이 곧 오겠죠. 그러면은 청구서가 날라온다는 소리인데. 엄청나게요. 엄청난 청구서. 그럼 바이든은 손 안 대고 코푼 네. 셈인데. 네. 그럼 우리는 또 얼마나 또 큰 출혈을 하게 될지. 샘 최님께서 문포의 뜻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지지합니다 하셨는데 제 마음이 딱 그거예요. 저는 그분의 뜻을 항상 시간이 지나서 알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분이 내 선택이 옳았다라는 걸 지금까지 늘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라 감정적으로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강하지만 저보다 훨씬 저도 그런데. 성숙하신 그분께서 하신 선택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선택이 결국엔
옳았던 걸로 저는 밝혀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지지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택이 그랬다면 저도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오히려 힘을 실는 저도 생각을 바꿨어요.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지지하기 이거 되게 비밀인데 저 사실 이번 대선 말고 지난번 대선 때요. 문재인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붙었잖아요. 나 누구 지지할게? 나 이재명. 나 이재명.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칼을 휘둘러서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때 이재명 후보가 돼가지고 네. 그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네. 그때는 네. 마음에 안 들었지만 지금은 박근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진짜 이게 피해가 얼마냐. 지금 다 쳐내야 된다. 그러려면 이재명밖에 없다고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싹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딱 됐을 때 잘하실 수 있을까 사실은 걱정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분의 지난 5년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면서 저는 그분의 열렬한 지지자로 변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선택이 다 옳았다. 그리고 끝까지 그분이 한 선택이 옳을 수 있도록 나는 거기에 힘을 실겠다라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적폐들이 정말 비온 뒤에 강 밑바닥에 다 떠올랐지. 쌓여있던 쓰레기가 한꺼번에 쫙 떠오른 그걸 우리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검사, 판사, 의사,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 있는 수박들 전부 다 몰랐을 거예요. 진짜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근데 맞아요. 나는 그래도 좀 안타까워요. 좀 뭔가 아니야. 이게 결국은 난 좀- 옳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방향으로 노력할 겁니다. 예. 그분의 선택은 늘 옳았어요. 그리고 늘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하신 분입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덕분에 국민들이 네. 더 깨우쳤다는 거는 뭐 사실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재명 고모님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요. 엄청 성숙해지셨죠. 맞아요. 옆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덕분에 이재명 고모님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맞아요. 지금 그건 우리가 맞다. 다 같이 이재명 고모님 엄청 지지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지할 수 있고 믿고 따를 수 있게 그 그릇 크기를 확 키워주신 분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재명 고모님 자체가 너무 훌륭한 분이시죠. 예, 그때 경선 때는 너무했어. 그건 그렇죠. 그때는 예. 내가 지지는 했지만 저런 거 왜 하냐? 뭐 하는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때 저도 그랬죠. 안타까움은 좀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그 본인도 이제 죄송하다고 문재인 대통령께 그러니까. 몇 번 얘기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도 성장하신 분이잖아요. 원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경이 당선되자마자는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하니까 뭐 이랬는데 지금은 아마 큰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시련이 사실 많은 신자들을 깨우치게 만드는 어떤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꼭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고,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함께 한 번 더 깨어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을 보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홍콩 그것만 하나 하고 갈게요. 제목이 써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홍콩 정부가 텔레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홍콩에서는 이른바 신상털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대응 방안 중의 일환으로 텔레그램을 차단한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홍콩에서 텔레그램 접속이 제한되거나 아예 앱을 다운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정해진 수순이죠. 같은데.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행정장관, 경찰 출신의 행정장관이 뽑혔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사실 1997년에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될 때 양국 사이에 약속이 있었어요. 50년간은 홍콩의 이 자유로운 체제를 유지시켜준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1997년부터 50년이면은 사실 그 50년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중국은 돌려받을 때는 그 마음으로 받았지만 사실 그걸 유지할 생각은 1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은 네. 비슷하네. 당연하죠. 아니 뭘 그걸 예. 네. 굳이 말이 예. 자꾸 달라지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실은 이번에 경찰 출신 행정장관이 뽑힌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캐리람까지는 다 관료 출신들이었어요. 관리 출신들. 예, 공무원 출신들이, 그것도 베테랑 공무원 출신들이 다 행정장관이 됐단 말이에요. 간접 선거예요. 체육관 선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간접 선거예요. 네. 결국 중국 중앙정부가 마음에 들어하는 직군별로 5개 직군에서 그 선거인단을 뽑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행정장관을 뽑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다 베테랑 행정 관료들이 행정장관에 올랐습니다. 근데 캐리람이 사실 그 송환법 반대 시위에 있어서 아마 시진핑 마음에 썩 들지 않았나 봐요. 중국 중앙정부 마음에 들게 송환법 반대 시위,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홍콩 우산 혁명. 그거는 2014년이었고요. 네. 다른 건가요? 네. 2개의 혁명이 있었죠, 큰 게. 2014년에 있었던 거는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우산혁명이었고요. 네. 2019년에 있었던 건 뭐냐면 범죄인 송환을 반대하는. 송환 금지법. 네. 송환을 반대하는 시위였습니다. 네. 자, 그 왜 반대했냐면 결국은 이 송환이라는 걸 엮어가지고 중국 중앙정부에 반대하는 반중국 인사들, 반체제 인사들 결국은 중앙국 본토로 데려다가 고문하고 가두고 이런 식으로 탄압할 여지로 쓸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전 국민이, 그러니까 홍콩인들이 나서서 그걸 반대했던 거고요. 자, 캐리람은 사실 연임을 할 의향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중국 중앙정부가 캐리람을 팽했습니다. 언제 팽했냐? 지난해 6월에 그러니까 부장관으로 정무지사로 이 지금 행정장관이 된 존 리라는 사람을 발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베테랑 관료들이 하던 자리들을 처음으로 경찰 출신을 갖다 앉힌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하신 2014년 우산혁명 때 보안부국장, 그리고 송환법 반대 시위 때 보안국장을 해서 강경 진압을 했던 사람입니다. 진압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그때 정무부 지사 쪽 이런 쪽으로 정무지사로 발탁을 한 의도는 뭐다? 캐리람한테 너 연임 아니야. 너 다음번 행정장관은 얘야. 라고 언지를 준 거예요. 사인을 준 거예요. 홍콩 때려잡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결국?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됐고요. 이 사람이 되기 전부터 민주진영, 그나마 남아있던 민주진영 인사들은 다 망명을 했습니다. 해외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들어선 이상 이제 진짜 홍콩인들 때려잡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뭐 텔레그램,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미 해외 사이트는 다 접속이 안 되잖아요. 이제 어차피 홍콩도 그 수순을 그대로 밟아갈 겁니다. 그대로 밟아갈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아닐 거다. 이제 여러분 기억 속에 자유롭고 경제, 금융의 허브로서의 홍콩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네. 네.